1945년 봄, 미 해병대와 해군, 그리고 일본 제국 육군 사이에서 이오지마 전투가 치열하게 벌어졌습니다. 미국은 일본 섬과 그에 딸린 비행장을 점령하라는 임무를 받고 5주간의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이 전투는 결국 태평양 전쟁에서 가장 치열한 전투 중 하나가 되었고, 미군 약 7,000, 일본군 약 18,375, 전사하는 참혹한 결과를 낳았습니다. 미국이 결국 승리하긴 했지만 양국 간의 충돌에는 논란도 적지 않았습니다. 이 다큐멘터리에서 저희와 함께 이오지마 전투를 살펴보겠습니다. 세계의 전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오지마, 도쿄에서 약 1200km 남쪽에 위치한 작은 화산섬은 미군 여러 지휘관들 사이에서 많은 논쟁의 결과였습니다. 체스터 니미츠 제독 태평양 지역 사령관은 결국 미국이 이 작은 섬을 점령해야 한다고 제안했으며, 이오지마 점령이 오키나와 섬에 대한 훨씬 더 큰 공격의 전초전이 될 것이라고 제안했습니다. 해군은 이 오키나와 전투를 매우 원했다고 전해집니다. 오키나와 공격은 연합군의 섬 점프 전략의 일부였습니다. 이 전략은 섬을 침공해 점령하고 군사기지를 세운 뒤 또 다른 섬을 공격하는 방식으로 도쿄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이오지마는 일본과 미국군이 최근 점령한 마리아나 제도 사이에 가장 직선 경로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미국 육군 항공대의 헨리 아놀드 장군은 이오지마 공격 아이디어에 지지를 보냈습니다. 그는 그곳에 공군 기지가 XX 폭격기 사령부로 알려진 자신의 폭격기 부대를 지원할 수 있고, 일본군을 제거하면 미군 공격을 요격하던 전투기들도 없앨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오지마는 나중에 장거리 폭격기를 지원하기에 전투기 기지로서 매우 적합하다고 묘사되었습니다. 이 주장은 곧 워싱턴의 합동참모본부를 설득했지만 10월 2일에는 오키나와가 주요 목표로 간주되었고, 지휘관들과 관계자들은 이오지마에서의 전투가 짧고 희생자도 적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10월 7일 이오지마 점령 계획은 디태치먼트 작전으로 명명되었고 예비 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이 전투의 궁극적인 목표는 일본에 대한 압박을 유지하고 미국의 통제권을 서태평양 전역으로 확장하는 것이었습니다. 작전 내 목표는 이오지마와 본인 제도에서 해군 및 공군 전력을 약화시키거나 제거하고 이오지마를 점령, 점유 및 방어하는 것이었으며, 이후 이오지마는 미국의 공군 기지가 될 예정이었습니다. 디태치먼트 작전은 이후 기록된 역사상 가장 고전적인 상륙 작전이라고 묘사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요성 때문에 이전 전투에서 자신을 입증한 남성들만이 각 부대를 지휘할 인물로 선발되었습니다. 그런 지휘관 중 한 명이 레이먼드 스프루언스 제독이었는데, 그는 1914년 6월 있었던 필리핀하해 해전에 참여한 바 있습니다. 스프루언스는 동료들에게 뛰어난 명성이 있었고 위기에도 침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의 침착한 성격 덕분에 일렉트릭 브레인이라는 별명을 얻었고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제독 중 한 명으로 평가받습니다. 계획의 첫 번째 단계는 제3 및 저 해병사단의 병력들이 동쪽 해변에 상륙하는 것이었고, 제3 해병사단은 같은 해변에 상륙하여 필요에 따라 지원이나 방어를 제공하는 것이었습니다. 부대는 이후 북동쪽 방향으로 진격하여 결국 섬 전체를 점령할 예정이었고, 저 해병사단의 일부 병력은 남쪽의 스리바치 산을 점령하기 위해 파견될 예정이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궤도 상륙 차량을 의미하는 랜딩 비이클, 트랙트, M트랙도 해변에 상륙할 예정이었습니다. 이 수륙양용 차량은 탱크와 비슷한 모습으로 18명의 병사나 4,500 장비를 실을 수 있었다. 이오지마 전투 동안 이 차량들은 특정 지점까지 진격한 뒤 포와 기관총을 사용해 적을 제압하고 멀리 떨어뜨려 전진하려는 보병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한편 1914년 6월 타다미치 쿠리바야시 중장은 이오지마 방어 지휘 임무를 맡았습니다. 그는 일본 제국 최고의 야전 지휘관 중 한 명으로 평가받았다. 이 시점에서 일본군은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 섬 방어력이 심각하게 약화되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우선 일본 제국 해군의 연합 함대는 이전 전투들에서 그 힘의 상당 부분을 잃었습니다. 둘째로 그들은 많은 항공기를 잃었고
미군의 공습으로 새 항공기 생산이 방해받았습니다. 게다가 그들이 보유하고 있던 항공기들도 항속거리가 560 제한되어 있었기 때문에 선방어를 지원할 수 없었고, 설령 항속거리가 더 길었다고 해도 그 항공기들은 본토 방어에 투입되어야 했습니다. 일본군의 어려움을 더한 것은 전쟁 중 이전 전투에서 너무 많은 조종사들이 전사하여 숙련된 조종사들이 부족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쿠리바야시 장군은 미군에게 큰 피해를 주길 원했고, 기존 일본군의 방어 전술을 따르지 않기로 했다. 쿠리바야시 장군은 미군이 상륙하는 해변에 방어선을 구축해 직접 맞서 싸우는 대신 적의 징역을 완전히 막기보다는 지연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종심 방어라는 군사 전략을 선택했습니다. 이 전략은 공격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기세가 약해지거나 공격군이 분산되는 경향에 의존합니다. 이에 방어 측은 방역을 가하며 적의 약점을 정확히 노릴 수 있었다. 이 전략의 최종 목표는 적을 지치게 하거나 후퇴시키는 것이다. 특히 그 섬은 자연적으로 방어에 유리한 엄폐물과 저항력을 제공했다. 휴화산은 은폐된 포병 무기를 배치하기에 이상적인 장소였고, 가파른 골짜기와 깊은 협곡은 건너기 힘든 지형을 만들었습니다. 쿠리바야시 장군은 이오지마 방어를 위해 보강이 필수적임을 인지하고 공격에 대비하기 시작했다. 대량의 물자, 병력, 자원이 섬으로 보내졌고 모든 민간인은 대피했습니다. 장갑 전차들이 고정 포병 진지로 사용되기 위해 투입되었고, 쿠리바야시 장군은 섬 아래의 광범위한 터널과 벙커 시스템을 구축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화산자의 덕분에 건설과 블록하우스를 포함한 기타 방어 시설들이 더욱 진척될 수 있었습니다. 화산재로 이전보다 훨씬 우수한 품질의 콘크리트를 만들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1914년 여름 미군의 초기 공격은 일본군이 지하로 들어가게 만드는 것 외에는 아무런 성과도 내지 못했습니다. 1914년 하반기는 주로 지하 공간 건설에 사용되었습니다. 광산 기술자들은 터널 시스템의 보호와 환기를 위한 설계도를 만들었습니다. 결국 주둔군의 25%가 터널과 동굴 건설을 돕는 임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일부 방은 소규모였지만 300제여 400 수용할 수 있는 큰 방들도 있었습니다. 많은 방에는 약 3개월 동안 버틸 수 있는 식량, 탄약, 기타 보급품이 비축되었습니다. 갇힘을 막기 위해 많은 입구, 출구, 계단, 연결 통로들이 함께 만들어졌습니다. 일본군은 모든 주요 방어 시설을 연결하는 하나의 거대한 지하 통로를 만들고자 했지만 제때 완성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도 1945년 2월 약 11달하는 터널을 만드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러한 터널과 벙커를 파는 것뿐만 아니라 일본군은 섬 곳곳에 수백 개의 위장된 대포와 기관총을 숨기고 저격수 은신처도 설치했습니다. 일본군은 대체로 잘 준비했지만 보급 부족으로 방어에 차질이 생겼다. 병사들은 평소 전투 필요량의 60%만큼의 탄약과 몇 달 버틸 식량만 지급받았다. (1914년 6월 15일부터) 미 해군과 육군 항공대는 해군 포격과 공습을 통해 이오지마 해안을 폭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공격은 9 지속되었고 태평양 전쟁 최장의 가장 힘든 사전 폭격 중 하나로 여겨집니다. 이 공격에 참여한 많은 미군 병사들은 곧 대부분의 일본군 병사들을 죽일 만큼 충분한 화력을 가했다고 결론 지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일본군 병사들이 섬 지하 터널과 방공에 숨어 있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12월 8일 미군은 이오짐에 800톤의 폭탄을 투하했지만 이 공격은 일본군의 방어에 거의 영향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은 1월 1일 미군은 제1비행장을 폭격했지만 쿠리바야시 장군은 즉시 병력을 파견했고 비행장은 단 12시간 만에 다시 정상 가동되었습니다. 전투 시작 몇 주 전 미군 지휘관들은 또다시 의견 충돌을 겪었습니다. 이번에는 윌리엄 블랜디 소장과 해리 슈미트 소장 사이에 상륙전 폭격의 기간에 대한 의견 차이가 있었습니다. 해병 상륙군 사령관인 해리 슈미트는
열흘간의 공격을 요청했지만 상륙지원군 사령관인 윌리엄 블랜디는 그렇게 오랜 시간 공격을 하면 해병대가 상륙하기 전에 함선의 무기를 재장전할 시간이 부족하다고 생각해 이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해리 슈미트는 기간을 9일로 단축했지만 윌리엄 블랜디는 또다시 거절했다. 윌리엄 블랜디는 3일간의 폭격으로 충분하며 보급할 시간도 넉넉하다고 여겼다. 어느 시점에서 독가스 포탄을 사용하자는 제안이 나와 미군이 더 쉽게 승리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지만 프랭클린 디 루스벨트 대통령은 그런 무기의 사용을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1945년 2월 폭격에 동원된 미군 군함들은 각각 공격할 섬의 구역을 배정받아 어느 곳도 폭격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각 군함은 약 6 동안 연속으로 폭격을 가한 뒤 잠시 멈췄으며 상륙 전 며칠간의 악천후로 인해 지휘관들은 자신들의 폭격이 얼마나 효과적이었는지 제대로 알기 어려웠습니다. 2월 17일 전투가 시작되기 이틀 전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십 펜사콜라가 일본군의 포격을 6차례나 맞으면서 미군은 17명의 병력을 잃었습니다. 이는 미군을 완전히 방심하게 만들었고 일본군의 무기 배치가 매우 효과적임을 입증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일 직후 수중 폭파팀을 파견하려던 12소형 선박이 일본군의 사격을 받아 피해를 입었습니다. 구축함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십 루츠는 소형 선박을 방어하려다 공격을 받아 승무원 7 전사했습니다. 다음 날 악천후와 낮은 가시성 때문에 미군 함정들이 섬을 폭격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결국 상륙 전에 섬을 폭격하는 미군의 방식은 그다지 효과적이지 않았던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폭격으로 생긴 참호들은 일본군에게 더 많은 은폐처를 제공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역할을 하지 못했다. 하지만 폭격은 지하 벙커와 동굴 몇 곳을 파괴하는 데에는 도움이 되었고 이는 미군에게 작은 승리로 여겨졌습니다. 2월 19일까지 일본의 방어 병력은 2만 1,000명에서 2만 3,000명 사이였고 전투에는 약 6만 명의 미 해병대와 수천 명의 미 해군 시비즈가 참여했습니다. (1945년 2월 19) 아침 8:30 첫 번째 미 해병대 부대가 이오지마 해안에 접근했습니다. 이때쯤 날씨가 크게 변해 미군은 해안을 뚜렷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오전 8시 59분 해병대는 짧지만 긴장된 보트 이동 끝에 섬의 남동쪽 해안에 상륙했습니다. 짐 노턴은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모두 침묵했다. 앞날은 오직 10만이 아셨다. 5번의 해병대 상륙 파도마다 69 장갑, 랜딩 비컬, 트래크르 암트랙이 함께했습니다. 처음에 해병대원들은 모든 것이 꽤 단순해 보였지만 어쩌면 지나치게 단순했을지도 모른다. 해병대원들은 손쉬운 징역을 약속받았고 일본군의 즉각적인 소련군 저항이 없자 일부는 이전의 폭격이 적군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추측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곧 섬을 덮고 있던 느슨한 화산재가 문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병사들은 화산재의 발이 약 30cm 정도 빠졌고 4.5m에 달하는 가파른 테라스는 대부분의 M트랙이 오르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부드러운 검은 모래, 역시 로켓 발사 차량들에게 문제를 일으켰고 해병대원들이 다음 물결이 상륙정에서 내리기 전에 지역을 빠져나가지 못해 결국 혼잡이 발생했습니다. 차량은 정지했고 병사들은 전진했다. 이제 섬 해안은 해병대원들이 화산재 속에서 버린 차량과 장비들로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습니다. 해변에 상륙 장갑차와 병사들이 가득하자 쿠리바야시 장군은 신호탄을 쏘아 부하들에게 사격 개시를 알렸다. 오전 10시쯤 기관총 사격과 중포 사격이 이모게마 해안에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부드러운 화산자해 때문에 해병대원들이 총격으로부터 몸을 보호할 참호를 만들 수 없었고 1시간 남짓 만에 해변은 악몽 같은 광경으로 변했습니다. 찰스 존슨 상병은 끔찍한 광경이었다고 회상했습니다. 나는 해변을 바라보았고 그곳은 마치 지옥 같았습니다. 인용 끝. 역사학자 데릭 라이트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용하자면 사실상 모든 포탄 구멍마다 최소한 한 명의 전사한 해병이 누워 있었습니다. 인용 끝. 첫 번째 해병대 파병 부대는 결국 전진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처음엔 1.6km 미만이었지만 이후 거의 2마일 전진했습니다. 이는 해군 건설대대 31, 133번 소속 12들이 불도저로 길을 내 동료 병사들의 이동을 도운 덕분이었습니다. 이후 일본군은 벙커, 블록하우스, 분화구, 땅속 토끼굴에서 사격을 가했다. 한편 영어를 하는 일본군은 미 해군 의무병들을 유인하려 도움을 요청하는 척했다. 미군 병사들은 소규모로 흩어져 전진했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이지 못했다. 일본군은 한 곳에서 사격 후 사라졌다가 다른 곳에서 기습 사격을 가했다. 지원하던 해군 함정들이 해안 가까이로 이동해 인근 일본군 사격진지 일부를 제거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해병대 병사들은 숨겨진 지뢰와 강화된 벙커, 그리고 위장된 대포에 의해 징역이 방해받았습니다. 해병대의 어려움을 더한 것은 일본군이 사격할 때는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 강화 철문을 열고 이후에는 방역을 막기 위해 다시 닫는 전술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스리바치 산에 숨겨진 중포를 단시간에 제압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게다가 일본군이 섬 아래에 끊임없이 구축해온 터널들은 그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미군이 수류탄을 사용해 벙커와 동굴을 자주 소탕하긴 했지만 일본군은 상황이 안전해지면 다시 그곳으로 돌아오곤 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해병대원들은 자신들이 방금 제거했다고 생각했던 적군이 갑자기 다시 나타나 당황하게 되었습니다. 해변에서는 공병들이 해병대의 후속 상륙을 위해 보트와 차량에 잔해를 폭파했고 일부 병력은 암트랙을 이용해 해안에서 중장비를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작업은 M4 셔먼 전차가 투입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이 차량들은 파괴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특히 유용했으며 적군이 공격할 때 몸을 드러내야 했기 때문에 상대의 총격에 노출되어 취약해졌습니다. 오후 중반이 되자 4개 연대, 전투단의 예비 대대들과 2개 전차 대대를 포함한 추가 병력이 이오짐에 투입될 준비를 하여 상륙 부대를 지원하려 했습니다. 이 예비 부대들 각각은 포병 대대도 함께 데려왔습니다. 그날 밤 약 3만 명의 추가 병력이 섬으로 파견되었다. 남은 하루는 미군들에게 조금 더 나았지만 타임라이프 기자 로버트 셰로드는 그 첫날 밤을 지옥의 악몽이라고 나중에 묘사했습니다. 미국 구축함에서 발사된 조명탄은 오히려 일본군에게 적을 조준할 수 있는 더 많은 빛을 제공했고 의무병들은 총격을 받지 않고 부상자들을 돌보는 데 애를 먹었습니다. 한 의무부대는 26 중 11명을, 또 다른 부대는 의사 2, 의무병 16 잃었다. 하루가 끝날 무렵 약 400 미군 병사들이 전사했습니다. 이 숫자에도 불구하고 지휘관들은 이번 최초 공격이 사이판 전투 등 이전의 첫 공격들보다 더 성공적이어서 여전히 희망적이었습니다. 미군은 반자의 공격에 대비했지만 쿠리바야시 장군은 자원 낭비라 판단해 병사들의 전투를 금지했다. 대신 어둠을 이용해 소규모 일본군 부대들은 약점과 공략할 수 있는 틈새를 찾으며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낮에 병사들은 방어 진지에서 해병대가 앞을 지나가기를 기다렸다. 다음날 아침 일본군은 해군 함정의 포격을 약 50동안 받았습니다. 일이 있은 후 곧바로 징역했다. 해리 리버스 에지 대령이 지휘하는 28 스리바치 산에 접근하려 했지만 포병과 전차 파괴대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하루 종일 600 전진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날 나중에 제4 사단은 목표였던 제1비행장에 도달한 뒤 일본군의 첫 번째 주요 방어선을 조사하기 위해 방향을 틀었습니다. 전진 명령을 받았지만 구리바야시는 홀로 방어선을 지키기에는 역부족이라 판단했다. 제2대대 우이 챈들러 존슨 중령은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적의 방어선이 예상보다 훨씬 강하다. 3m마다 벙커가 하나씩 있다. 지원은 괜찮았지만 벙커나 동굴을 많이 파괴하지는 못했다.
부대들은 하나씩 점령하며 징역했고 그 과정에서 심각한 사상자가 발생했다. 같은 시각 쿠리바야시 장군은 스리바치산의 방어병들에게 마지막 지시를 내렸다. 인용. 첫째, 이오지마를 끝까지 사수해야 한다. 둘째, 적의 무기와 병력을 파괴해야 한다. 셋째, 소총과 칼 공격으로 모든 적군 병사를 죽여야 한다. 넷째, 모든 탄환을 목표에 명중시켜야 한다. 다섯째, 마지막 한 사람이 남더라도 게릴라 전술로 적을 계속 괴롭혀야 한다. 인용 끝. 이후 해병 공병대가 산 위 인원과 본부 간 통신용 케이블을 절단했다. 2월 22일 제28연대는 다시 한번 스리바치산의 방어선을 돌파하려고 시도했습니다. 해군과 공군의 폭격 지원을 받은 이번에는 부대가 산 기슭 가까이까지 돌파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쿠라바야시 장군은 산을 방어하기 위해 800여 명의 병력을 배치했지만 이는 그가 지휘하던 병력의 일부에 불과했습니다. 그는 산을 보강하기 위해 수많은 벙커와 위장된 무기를 추가하고 지하 터널 시스템을 확장하여 병사들이 정교하게 파낸 지하 공간에서 엄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미국은 산에 있는 적을 제압하기 위해 무기 측면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쏟아부었습니다. 전차를 포함한 박격포, 로켓, 다이너마이트, 화염방사기 등이 모두 동원되었습니다. 금지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지하 동굴과 방에 숨어있는 사람들을 몰아내기 위해 그 지역에는 바닷물과 휘발유가 쏟아졌고 때로는 앞서 언급한 화염방사기, 전차가 투입되기도 했습니다. 해상에서 벌어진 전투에서 일본군은 가미카제 비행기를 보내 미 해군 함정들을 공격했는데 그 중에는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십 세로토가와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십 비스마르크 C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십 비스마르크 C는 화재가 발생해 일부가 폭발했고 이로 인해 200수병이 사망했습니다. 미군은 산 정상에 있는 병력과 산 아래에 있는 병력을 차단하는 데 성공했음에도 불구하고 특히 힘든 전투가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2개의 소규모 소총 중대가 산 정상으로 파견되었을 때 거의 저항을 받지 않았다. 마찬가지로 그 뒤를 이은 대규모 정찰대도 소수의 방어병, 주로 저격수들만을 발견했으며 대부분의 일본군은 동굴 시스템 안에 머무르기를 선택했고 그곳에서 대부분이 전사했습니다. 2월 23일 오전 10시 20분 제28 해병대의 해롤드 슈라이어 중위가 산 정상에 올라가 미국 국기를 꽂았습니다. 하지만 이 최초의 국기는 그날 나중에 더 크고 두 번째 국기로 교체되었습니다. 이 두 번째 깃발 개양은 역사상 유명한 순간으로 조 로젠탈이 이오지마에서 깃발을 올리는 장면을 사진으로 담아 기록했습니다. 이 사진은 이후 퓰리처상 사진 부문을 수상했으며 전쟁에서 가장 중요하고 인지도가 높은 사진으로 여겨집니다. 산을 점령하는 과정에서 800명의 해병대원이 전사했고 1200 일본군은 미군에 의해 사살되었거나 심하게 부상당한 경우 적군이 가까이 오자 수류탄을 터뜨려 자폭했습니다. 깃발 개양이 해병대원들의 사기를 높였지만 전투는 몇 주 더 계속되어야 했다. 이때쯤이면 이오코지마 섬에서 일본군이 점령하고 있던 땅은 8천 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미군 병사들은 일본 제국군이 수개월 동안 준비한 전쟁에 직면하게 되었고 320대형 박격포로 700달하는 포탄을 쏠 수 있는 무기뿐만 아니라 평소와 같은 로켓, 포병, 그리고 기관총 사격에도 맞서야 했습니다. 일본군 병사들은 잘 훈련되어 있었고 죽을 때까지 진지를 사수할 각오가 되어 있었으며 섬 북쪽은 스리바치산이 있던 남쪽보다 훨씬 더 강하게 방어되고 있었습니다. 작전 전체를 지휘한 홀랜드 하울랜드 매드 스미스 장군은 직접 섬에 와서 그 참혹한 전투를 목격한 뒤 나중에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해병대 역사상 가장 치열하고 가장 많은 희생을 치른 전투였다. 쿠라바야시 장군은 여전히 약 8 보병 대대와 한 전차 연대, 2개의 포병 대대, 그리고 3개의 중박격포 대대를 지휘하고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미군이 쉽게 진격할 수 없었습니다. 일본군과 미군 모두 서로의 화력을 상대하는 것뿐만 아니라
썩어가는 시신이 넘쳐나면서 파리떼가 들끓는 상황도 감당해야 했습니다. 이 파리떼를 통제하기 위해 상공을 나는 비행기에서 살충제를 살포해야 했고, 이를 통해 질병과 기타 위험을 최소화하려 했습니다. 섬의 나머지 지역 전투는 주로 무장한 미군과 은신한 일본군 사이에서 벌어졌다. 해병대원들은 일본군을 동굴과 참에서 몰아내기 위해 고군분투했습니다. 제4해병사단의 한 장교는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우리는 아주 제한된 지역에서 방어군을 파괴하거나 무력화할 효과적인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 그린라인이 직접 들어가서 백병전으로 그들을 끌어내야 했습니다. 분명 더 나은 방법이 있었을 겁니다. 이 시점까지도 미군은 아직 섬 중앙에 위치한 제2비행장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이 지역에는 토끼굴, 벙커, 은폐된 포병 무기와 지뢰가 만연했고, 지형도 탱크를 투입하기에는 너무 험난해서 비행장을 점령하려는 해병대원들에게 더욱 위험한 곳이었습니다. 2월 24일 제21 해병견대 대원들은 수류탄과 총검으로 무장한 일본군을 향해 돌격을 시도했고, 일본군도 총격 후 같은 방식으로 방역했습니다. 다음 날 밤 해병대는 막대한 사상자를 내고 많은 탱크가 지뢰에 의해 파괴되는 피해를 입었지만 결국 제2비행장을 확보했습니다. 제2비행장 점령 중 미군 병사들은 고기 분쇄기라고 불렀던 382고지로 징역했습니다. 이곳은 지형 때문에 장갑차나 포병을 투입할 수 없어 오직 보병만이 공격하고 확보해야 했던 매우 어려운 지역이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전술을 변경한 끝에 인접한 360이 점령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일본군은 미군의 전술, 즉 대규모 폭격 후 지상 공격이 이어지는 방식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그 결과 일본군은 항상 해병대의 다음 움직임을 예측하고 있었고, 미군이 전진하기 시작하면 동굴과 참에서 나와 총격으로 적을 괴멸시킬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해병대는 사전 폭격 없이 밤에 공격을 시작했고, 그 결과 많은 일본군이 잠든 채로 사살당했습니다. 3월 초가 되자 미군은 완전히 지쳐 있었습니다. 이 한 번의 전투는 열흘이 넘게 지속되었고, 이는 지휘관들이 예상했던 작전 기간보다 훨씬 더 길었습니다. 잠수함 부대는 원래 병력의 30%만 잔류했다. 일본군 병사들의 상황도 이와 비슷했다. 그들은 다수의 전차와 중화기, 장교 3분의 2가량을 잃었다. 게다가 보급품이 부족해지면서 많은 병사들이 다소 절망적인 상태에 빠졌고, 폭발물을 몸에 붙인 채 적 전차 아래로 뛰어드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병사들과 쿠리바야시 사이의 통신도 결국 끊기게 되었고, 그 결과 많은 병사들이 쿠리바야시가 지시한 공격 전술을 따르기보다는 직접 공격에 나서기로 선택했습니다. 비록 그 전술이 이전까지는 매우 잘 통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들의 공격적인 행동으로 인해 미군에게 위치가 노출되어 결국 대부분 전사하였습니다. 3월 8일 저녁, 소마지 이노우의 대위는 1000명의 병력을 이끌고 미군 진영을 돌파하여 적군 90명을 사살하고 200명 이상에게 부상을 입혔습니다. 그러나 제4해병사단 이방역회, 이노우의 대위 등 약 800명을 사살했다. 다음 날 미군은 쿠라바야시의 병력 잔여 부대가 둘로 분열된 것을 확인했고, 그로 인해 전진이 훨씬 수월해졌습니다. 그럼에도 일본군은 항복 의사를 보이지 않았고 계속해서 여러 차례 만세 돌격을 감행했습니다. 쿠라바야시는 일본군이 처한 절박한 상황을 잘 알고 있었으며 3월 10일에 폭격이 너무 맹렬해서 여기서 표현하거나 쓸 수가 없다라고 썼습니다. 다음 날에는 북부 지역의 육군과 해군의 생존 병력이 1500명이다 라고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3월 15일에는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라고 썼습니다. 북부 지역의 병력은 약 9배. 3월 14일 미국은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고 이오지마 점령을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남은 일본군이 지하에 숨어 있다는 것을 거의 몰랐다. 3일 후 쿠라바야시 장군은 마지막 병사들에게 전황이 마지막 순간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살아남은 장교들과 병사들이 마지막까지 적을 공격하기를 바란다. 여러분은 천황께 몸을 바쳤다. 자신을 생각하지 마라. 나는 항상 여러분의 선두에 있다. 그날 늦게 니미츠 제독은 그 섬이 공식적으로 확보되었다고 선언했지만 미군은 3월 26일까지 남아있는 일본군의 작은 저항 세력을 계속 소탕했다. 같은 날 350 일본군이 미군 방어선을 돌파해 한 야영지를 발견했고 그곳에서 약 200 사상자를 내고 결국 미군의 방역에 의해 전멸했다. 구리바야시가 마지막 돌격을 직접 지휘했다는 소문이 있었으나 그의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다. 곧이어 디태치먼트 작전이 공식적으로 종료되었다고 발표되었지만 그 후 몇 주 동안에도 일본군 병사들은 계속해서 생포되거나 사살되고 있었다. 약일 83 일본 제국 육군 병사들이 이 전투에서 살아남았다. 이오지마 전투는 전체 전쟁 중에서도 정말로 가장 참혹한 전투 중 하나였으며 심지어 미국 대중들조차도 자국 군대의 잔혹함에 충격을 받았다. 한 신문사는 니미츠 제독과 스프루언스 제독의 교체를 요구했다. 하지만 곧 다음 전투가 벌어지면서 이오지마에서의 미군의 행동에 대한 관심은 사라졌다. 오키나와 전투는 이오지마 전투가 끝난 지 며칠 만에 시작되었다. 여든 이틀 동안 이어진 이 전투에서 미군과 영국군은 8만 4천 명에 달하는 사상자를 냈고 일본군은 11만 명의 사상자를 냈다. 이 전투 동안 민간인도 15만 명이나 사망했다. 이 전투는 미국이 승리했지만 양국 모두 큰 희생을 치렀다. 해군부 도서관은 36일간의 공격으로 2만 6천 명이 넘는 사상자가 발생했고 그중 6,800명이 사망했다고 보고했다. 그 사망자 중 한 명은 제5공병대의 해리 마틴 중위로 그는 일본군이 적진을 침투해온 마지막 공격에서 방어를 이끌었다. 마틴 중위는 사후 명예훈장을 받았다. 해병대 역사상 단일 전투 최다인 27명의 훈장이 수여되었다. 미국군에 대해 니미츠 제독은 이렇게 말했다. 이오지마에서 복무한 미국인들 사이에서는 비범한 용기가 평범한 미덕이었다. 홀랜드 스미스 장군은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이오지마에서 일본군에게 그들의 모든 것을 빼앗을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고 말했다. 해병대원들이 섬을 건너는 모습을 보면서 게티스버그 전투의 피켓 돌격이 떠올랐다. 미국은 병사 사상 외에도 그루먼 FM, 이 와일드캣 전투기 20대 그루먼 TBM, 어벤져 뇌격기 20대 그루먼 F-6F, 헬캣 전투기 31대 등 많은 항공기를 잃었다. 이들은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십, 비스마르크 씨 침몰과 가미카제 공격 등에서 손실되었다. 전체적으로 이오지마 전투는 오늘날까지도 논란이 많은 전투이며 전투 직후에도 많은 이들로부터 강하게 비판받았다. 1945년사 월 퇴역 해군 작전사령관 윌리엄 프레스는 언론에 이렇게 말했다. 병력을 소모해 잡고 신이 버린 섬을 점령하는 것은 육군에게는 집결지로도 쓸모없고 해군에게는 기지로도 쓸모없다. 같은 종류의 항공기지를 더 낮은 대가로 다른 전략적 지역을 점령해서 얻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의문이 든다. 프레스의 말에도 일리가 있었다. 이오지마를 점령하는 전략적 중요성은 비행장을 건설하고 그곳을 항공기의 급유지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 있다고 지적되어 왔다. 하지만 결국 이곳에서 사용될 예정이었던 장거리 전투기 호위대는 전술의 변화로 인해 비실용적이고 불필요하다고 여겨졌고 그로 인해 제한적으로만 사용되었다. 그 섬에서는 그런 임무가 단 10번만 수행되었다. 이 섬은 B-29 폭격기의 공습에 유용했고 폭격기들이 출격하는 데 사용되었다. 그러나 이것이 처음부터 이오지마를 점령해야 할 이유는 아니었으며 전투 후에야 그 이점이 밝혀졌다. 이 작전은 합동참모본부가 해병대의 의견이나 작전 계획에 참여한 이들이 제기한 의문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많은 비판을 받았다. 합참이 작전을 강행하기로 한 결정은 많은 이에게 씁쓸함을 남겼다.
이는 합참이 무모하게 행동하며 전쟁에 큰 이득 없는 전투에서 많은 생명을 희생시켰다는 인상을 주었다. 오늘날까지도 이오지마 전투는 태평양 전쟁에서 가장 참혹한 전투 중 하나로 여겨진다. 제2대대 24해병대 소속 잭 프레이저 상병은 그 전투를 직접 겪은 사람들 중 그 심정을 아마 가장 잘 표현했을 것이다. 작전 분리가 공식적으로 종료되기 일주일이 넘은 3월 18일, 그는 이렇게 썼다. 이오지마는 확보됐다. 27일간의 지옥이었다.